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행복도 불행도 선택이라는 것을 다루었는데요. 행복은 선택이며 관계를 좋게 하는 것이라는 전제로 오늘은 관계를 좋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관계를 해치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이후에 관계를 좋게 하는 것들을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먼저 관계를 해치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비판하기, 비난하기, 불평하기, 잔소리하기, 협박하기, 벌하기, 매수, 회유하기 등 이런 것들은 관계를 해치는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몇 가지를 사용했거나 당해본 적이 있으실까요? 가장 친밀한 것 같은 부모-자녀 관계에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가장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 근육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도 상담할 때 그런 고통을 토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서로 간에 비난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관계가 친밀해질수록 파괴적인 비난을 가하게 되므로 가족관계에서 도움을 주거나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언어적인 비난은 빈정거림, 비웃음, 과장된 말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비난은 혐오와 경멸, 증오심을 가지고 서로를 보게 해요. 직접적인 비난을 하지 않아도 타인에게서 등을 돌리거나 말을 하지 않거나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가치 없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이렇게 언어적이면서 비언어적인 비난은 근육 장애인들이 살아갈 때 주변과의 관계에서 더 큰 어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가 남에게서 비난을 받을 때 우리의 신경세포 안에서는 사진들 간의 충돌이 일어나서 뇌 전체가 순간적 고통 때문에 터져 나갈 것처럼 그렇게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죠. 동시에 엄청난 신호가 주어지고 그 신호대로 행동하고 싶은 압도적인 충동감에 휩싸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분노로 인한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싶어지는 그런 행동인 것이죠. 혹독한 비난을 당하면 많은 사람들의 뇌에 고통스러운 폭발이 일어나게 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다시 통제력을 얻으려는 욕구 때문에 무분별하게 분노를 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난 중에 가장 가혹한 것은 어쩌면 자기 비난일 수도 있습니다. 근육장애인 여러분도 혹시 본인 자신에게 너무 가혹한 비난을 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가혹한 자기 비난으로 자신을 채찍질하면 할수록 보는 것과 원하는 것 사이의 차이점이 더욱더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차이를 극복하려고 우울증을 선택하거나 알코올을 사용하거나 다른 창의적인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비난을 계속한다고 했을 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분노와 자기 비난은 기력을 소모시키는 것 외에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을 피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일을 피하는 것을 또한 배워야 합니다. 우리 뇌에서는 남을 비난하는지 자신을 비난하는지 구분이 안 되고 비상 상황에 대처하려고 피순환을 빠르게 하거나 영양분을 마구마구 모아들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글라서는 좌우명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나는 나 자신을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게 비난을 해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멋지지 않나요? 근육 장애인들은 24시간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죠. 그렇다면 많은 시간을 남들과 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스트레스도 쌓이고 맞지 않는 일이 많을 거예요. 서로의 행동 중에 무엇이 도움이 되고 무엇이 도움이 안 되는지를 충분히 대화로 나누어 보자고 말을 해야 합니다. 비난의 말이 아닌 협상의 말로 요청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윌리엄 글라서가 쓴
당신의 삶은 누가 통제하는가 이런 책에 사례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알렌의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하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알렌은 직장에서 사장과 관계가 계속해서 나빴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비난하기를 계속 선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장한테 혼날 때마다 자신도 속으로 계속 위협하면서 내가 꼭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비난과 분노를 선택한 거죠. 그런데 그는 생계 때문에 직장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통제 체계에서는 전쟁을 치러야 되는 비상 상황인 줄 알고 대처기제가 작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피가 계속 빠르게 흐르게 되고 결국에는 혈관이 좁아졌고 동맥경화로 인해서 심근경색이 생겼고 쓰러졌던 거죠. 다행히 그는 3시간 안에 발견돼서 수술을 했고 회복되는 과정에서 선택이론과 현실치료 상담을 받으면서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알게 된 것은 자신이 비난과 분노만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타협과 협상 혹은 그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곳을 선택하는 등의 다른 선택이 가능했다는 것을 너무나 뒤늦게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누군가와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그 사람이 혹시 가족이거나 친구거나 활보 선생님이거나 반응적 경청과 나전달법을 활용해서 불일치를 타협하고 협상할 수 있습니다. 보통 관계를 해치는 행동의 원인이 되는 언어에는 걸림돌 언어라고 있는데요. 이것을 알면 먼저 도움이 될 거예요. 잠시 이제 언급했었던 명령형, 지시형의 언어들을 말하는데요. 자세히 보면 근육장애인 여러분들도 앞에서 말했듯이 명령형 어투처럼 보이는 언어를 가끔 선택하기도 하죠. 하지만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들과 그 관계에서 명령이나 지시의 어투는 조금 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언어의 소통을 방해하는 데 사용되는 대개 12가지 정도의 걸림돌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먼저 보면 명령형이나 지배 혹은 강요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데 그 예를 보면 물 빨리 가져와 이렇게 말하는 게 지시형이겠죠. 그리고 또 주변인들이 여러분에게 경고나 우협을 쓴다면 휠체어 더러워지니까 밖에 나가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고요. 훈계나 설교의 종류에는 배움이라는 건 말이야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이란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일 것이고, 충고나 해결책 대신은 너도 공부를 좀 해보는 게 어때? 남들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들입니다. 그 외에도 강의나 또 사실을 제공하는 것이나 판단이나 비판, 욕설, 비난, 해석, 분석, 탐색, 신문 등의 형태로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존재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칭찬과 동정도 걸림돌이라고 분류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감정의 문제를 만났는데 거기다 평가하는 형태의 칭찬을 해주면 오히려 더 감정이 나빠진다는 것이죠. 너 그림 참 잘 그렸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도 평가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긍정적인 나전달법으로 표현한다면 내 그림을 보니 마음이 편안해지네. 내가 좋아하는 색상을 많이 써서 참 좋다. 이렇게 말하면 긍정적인 마음이 전달이 돼서 서로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문제에 직면한 상대에게는 괜찮아, 좋아질 거야, 힘내. 이렇게 말하면 이게 이제 동정의 말인데요. 상대방이 속으로 당신은 괜찮지만 난 안 괜찮아. 에이, 내 마음도 몰라주고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림돌의 언어들은 언어 소통을 방해하거나 회피하게 만들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어떤 영향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영향은 첫 번째,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게 만들고, 두 번째는 방어적으로 만들고, 세 번째는 논쟁하게 만들고 반박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무능하고 열등하다고 느끼게 되고요. 또 다섯 번째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느끼게 만든다는 것이죠. 또 여섯 번째는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거절당했다고 느끼게 되면서 좌절하게 된다. 이런 영향들이 존재하니까 이제 걸림돌 언어 대신에 이제 다른 언어들을 배워야 하겠죠.
걸림돌 언어가 언제나 대화의 장에서 장애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부모나 자녀 모두에게 어떤 감정의 문제가 없을 때는 정보 제공의 차원에서 걸림돌 언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아빠가 일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이제 심부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아빠가 얘야 거기 망치 좀 갖다 줘 이렇게 지시형으로 말한다고 해도 그것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 아이가 아빠에게 아빠 미국의 수도가 어디예요? 이렇게 물으면 너 미국 수도에 대해서 알고 싶구나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시간을 끌 것이 아니고 그렇지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이야 이렇게 정보 제공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둘 다 문제를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걸림돌 언어가 방해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걸림돌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경청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먼저 소극적인 경청이라고 하는 침묵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비언어적 메시지로 침묵은 예전에 속담에도 침묵은 금이다 이런 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내가 너가 말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어. 내가 지금 느끼고 있어. 이렇게 기다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감정이입을 하면서 쭝얼쭝얼 거리는 건데요. 그래. 그 다음은 이러면서 언어적 신호를 보낼 때 일종의 경청의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계속 말을 해도 된다. 이런 의미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음의 문을 여는데 도움을 주는 언어들이 있는데요. 너는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싶구나. 그것에 대한 너의 생각이 궁금하단다. 그에 대해서 뭔가 느끼는 것이 있는 것 같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이제 소극적인 경청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적극적인 경청은 반영적 경청인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할 거예요. 상대방을 경청하는 가장 효율적인 기술은 메시지를 포함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이 말한 메시지를 반영해 주거나 다시 확인해 주는 종류의 언어 이런 것들을 반영적 경청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은 다음 시간에 아주 자세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요. 이번 시간의 과제는 여러분들이 걸림돌을 사용하지 않고 말하는 그런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장에 걸림돌을 딱 쓰고 싶은데 쓰지 말아야지 이렇게 시도하는 것 그것이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훈련을 할 때 보면 엄마들이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말하려고 생각하면 모두 다 걸림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걸림돌을 쓰지 않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